수기가 열이를 덮친 바로 그 순간 어둠을 가르며 강철이 나타났다. 차가운 바람이 뒤따라 불어오고 그 바람 속에서 강철의 실루엣이 드러났다. 그 눈동자는 수천 년을 살아온 존재의 무게를 담고 있었지만 그날따라 그것은 분노에 젖어 있었다. 열이를 향해 날아드는 수기의 소나기가 닿기 직전 강철의 손이 먼저 그 앞을 가로막았다. 찢겨나가는 듯한 굉음 속에서 그의 몸에서 일순 푸르스름한 기운이 퍼져나갔다. 수기는 그 기운에 밀려 바닥으로 튕겨나갔고 열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 숨을 몰아쉬었다. 열이는 강철을 올려다보았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다. 이 존재는 자신을 해칠 존재가 아니었다. 강철은 그동안 자신을 쫓아왔지만 단 한 번도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고 오히려 매번 위기의 순간마다 나타나 열이를 지켜왔다. 그가 윤갑의 몸을 빌려 나타났을 때 느낀 공포와 오해는 어느덧 사라지고 대신 복잡하고도 알 수 없는 감정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피어났다. 강철은 열이를 바라보았다. 눈앞에 있는 이 맑고 작은 존재는 천년을 버텨온 자신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그저 몸주신으로 삼고 승천의 기회를 얻기 위한 존재였던 열이.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단순한 수단이 아니었다. 자신이 이 땅에 머물게 한 이유였고 자신이 승천을 포기하고서라도 곁에 있고 싶은 존재였다. 열이가 다치면 안 된다. 그것은 약속 때문이 아니라 감정 때문이었다. 강철은 이제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다.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그 속에는 조심스러운 떨림이 배어 있었다. 열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강철아, 나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너는 날 해치려는 게 아니었지? 그 말에 강철은 잠시 눈을 감았다. 속에서 끓어오르는 무언가를 가라앉히며 그는 열이 곁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나는 너를 해칠 수 없어. 네가 다치면 나도 사라져. 하지만 그보다 네가 다치는 걸 보는 게 견딜 수가 없어. 말끝이 흐려졌고 열이는 그 말을 곱씹었다. 열이를 지키는 이유가 단지 승천의 조건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느꼈다. 그가 숨기고 있는 감정은 분명했다. 그것은 연민이었고 어쩌면 사랑이었다. 그 순간 다시 한번 수기가 일어났다. 강철의 말이 끝나기도 전 녀석은 괴성을 지르며 두 사람을 향해 돌진했다. 이번엔 열이가 먼저 움직였다. 손에 쥐고 있던 부적을 꺼내어 강철에게 내밀었다. 같이 해보자. 우린 혼자보다 같이 더 강하잖아. 강철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열이의 손을 받아쥐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기운이 하나로 엮이는 듯한 환한 빛이 그들을 감쌌다.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운명처럼 두 사람의 기운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강철은 짧은 주문을 외웠고 열이는 부적에 불을 붙였다. 순식간에 그 불꽃이 수기를 향해 날아가며 뱀처럼 휘감았다. 수기는 비명을 지르며 다시 땅으로 떨어졌고 이내 연기처럼 사라져갔다. 고요가 찾아왔다. 숨을 헐떡이던 열이는 강철에게 몸을 기댔고 강철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하지만 이 고요는 오래가지 않았다. 한편 궁에서는 대비가 풍산의 보고를 받고 얼굴을 굳히고 있었다. 그 계집이 아직 살아있다고요? 우리 일을 계속 방해하고 있단 말입니까? 풍산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열이 그 아이 단순한 무당이 아닙니다. 우리 의식을 몇 번이나 방해했고 이번에도 궁에 들어와 방해할 기세입니다. 대비는 가늘게 눈을 떴다. 그 아이가 살아있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왕은 이 대화를 몰래 엿듣고 있었다. 그는 대비의 행동에 의심을 품고 있었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말하고 있었다. 궁 안에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각 팔척귀는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 영혼이 없는 헛개비처럼 떠도는 자들 사이를 거닐며 그는 다음 재물을 찾고 있었다. 곧 그의 눈앞에 한 인물이 멈춰섰다. 병조 판서의 측근이었다. 팔척귀는 기묘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몸에 손을 얹었다. 너로 정했노라. 이제 다시 밤이 찾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밤은 더 어둡고 더 위험한 밤이었다. 열이와 강철 그리고 궁을 뒤흔드는 진실의 조각들. 그들의 운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숲을 빠져나온 열이와 강철은 한적한 약초밭 가장자리에 앉아 숨을 돌리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오고 열이의 옷깃이 살짝 흔들렸다. 강철은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눈길은 줄곧 열이에게 향해 있었다. 그녀가 방금 전까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모습이 마음에 남았다. 열이는 부적을 꼭 쥔 손을 내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나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무서움을 이겨낸 것 같아. 강철은 그 말에 미소를 짓지 못했다. 대신 천천히 그녀 옆에 앉으며 말했다. 너는 늘 혼자였지. 그래서 익숙하다고 생각했어. 외롭고 무서운 것도 당연하다고. 근데 오늘은 달랐어. 네가 있어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엔 진심이 가득했다. 강철은 열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나는 처음부터 너를 지켜보고 있었어. 네가 넘어질 때, 울 때, 웃을 때 다 보고 있었어. 널 다치게 할 수 없었어.
그게 승천과 관련된 일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여리는 잠시 말을 잊었다. 가슴이 따뜻해지면서도 묘하게 조여오는 느낌이었다. 강철의 말 속에 담긴 진심은 그녀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위로 같았다. 너 이상해. 여리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강철은 고개를 갸웃했다. 어떻게? 이묵이라며? 천년을 산 무서운 존재라며? 무섭게 생겼는데 따뜻하다고? 응. 그리고 외로워 보여. 나처럼. 그 말에 강철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그녀의 말을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인정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너도 나도 혼자인 줄 알았던 것뿐이야. 잠시 그들은 말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의 기운은 평온했고 서로를 감싸는 공기마저 따뜻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궁에서는 대비가 자신의 방으로 풍산을 불러들였다. 촛불이 은은하게 흔들리는 방 안에서 대비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 계집이 살아있다고? 풍산이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가 그 아이입니다. 원자의 길을 무너뜨린 바로 그 무당입니다. 대비의 이마에 주름이 깊어졌다. 여전히 살아서 궁 안을 돌아다니고 있다니, 감히 이 대비의 계획을 어지럽히다니. 왕께서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손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대비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계산하는 눈치였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왕은 아직도 순진하지.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전하의 신뢰를 잃을 순 없어. 이번에는 확실하게 정리해야겠구나. 그 시각 왕은 비밀리에 궁녀 하나를 불러내어 물었다. 풍산의 출입이 잦다. 대비와 어떤 말을 주고받는지 알아봐야겠다. 왕은 대비를 신뢰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풍산과의 밀담이 계속되면서 궁의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감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대비를 정면으로 의심할 수 없었다. 대비는 곧 원자의 어머니였고 왕실의 권위 그 자체였으니까. 그리고 그런 왕의 고민을 알기라도 하듯 팔척기는 다시 한번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이 모르는 틈을 타서 궁의 뒷길로 숨어들어 병조판서의 측근들 중 하나를 조용히 따라붙었다. 그 사내는 궁에서 나와 가마를 타기 위해 대기 중이었다. 팔척기는 그의 뒤로 다가가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사내는 무언가를 느끼고 돌아보았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그의 눈동자는 서서히 허공을 보며 흐릿해졌고 입술은 말없이 떨렸다. 팔척기는 그의 귀에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너는 이제 나의 것이다. 팔척기는 죽음을 바로 주지 않았다. 대신 그의 몸을 숙주로 삼아 다시 궁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왕의 가장 가까운 신하의 모습을 하고 궁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왕은 여전히 대비의 거처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다음 날 여리와 강철은 궁 근처의 폐사찰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다. 강철은 팔척기의 기운이 가까이 있음을 느끼고 있었고 여리는 부적과 옷들을 정비하고 있었다. 이윽고 강철이 입을 열었다. 이번엔 그 놈이 먼저 우리를 찾을 거야. 대비가 가만히 있을 리 없어. 여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도 우리 함께잖아. 이번엔 도망만 치지 않을래. 강철은 그런 여리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예전엔 도망만 치던 자신이었지만 이젠 그녀와 함께 싸울 수 있을 것 같았다. 비록 그 끝에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저 멀리 팔척기가 숨어있는 병조판서의 측근은 이미 대비에게 다가가 속삭이고 있었다. 준비됐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피를 볼 각오를 해야 했다. 사흘 밤낮을 폐사찰에 머문 여리와 강철은 잠시의 평안을 맛보았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오히려 불안함을 자아냈다. 강철은 새벽마다 주변의 기운을 살폈고 여리는 손에서 부적을 놓지 않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지켜보며 낯선 동행 속에 조금씩 익숙함을 쌓아갔다. 어느 날 밤 부슬비가 내리는 사찰의 처마 아래서 여리는 조용히 강철에게 물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야 할까? 강철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널 노리는 이가 사라질 때까지. 아니면 내가 사라질 때까지. 왜 자꾸 그런 말을 해? 여리는 얼굴을 찌푸리며 되물었다. 왜 꼭 네가 사라져야 하는 것처럼 말해? 강철은 여리에게 눈길을 주지 않은 채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원래 이 세상에 머물러 있을 존재가 아니야. 네가 내 몸주신이 되어준다고 해도 결국 나는 다시 하늘로 가야 해. 여리는 강철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넌 이미 이 땅에서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잖아. 나를 위해 싸우고 융갑을 구하려 했고. 그건 강철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가 처음 여리를 찾았을 땐 단지 몸주신이 필요했을 뿐이었다. 승천을 위한 조건, 그리고 하늘의 명을 따르기 위한 준비.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여리의 눈빛 하나, 말 한마디가 그를 붙잡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승천의 도구로만 볼 수 없었다. 그건 이제 너라서 그래. 강철의 목소리는 낮았고 진심은 무겁게 떨어졌다. 여리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나란히 내리는 빗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이내 그녀의 손이 살며시 강철의 손등 위에 올려졌다. 그럼 떠나지 마.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강철의 천년의 시간마저 멈추게 할 만큼 강했다. 그 시각 궁에서는 대비가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병조 판서의 측근이 된 팔척귀에게 은밀한 임무를 내리고 있었다. 그 계집 열이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이번엔 확실하게. 팔척귀는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웃었다. 예, 마마. 그 아이는 제가 직접 처리하지요. 데비는 팔척귀가 그저 뛰어난 자객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모른다. 팔척귀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목적은 열의를 없애는 것만이 아니었다. 열의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완전히 삼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융갑. 그 고결한 충신의 영혼은 아직도 팔척귀에게 사로잡혀 있었다. 완전히 소멸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 열의가 그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열의의 마음속에 남은 융갑의 기억이 그를 이승에 머무르게 했고 팔척귀는 그것을 극도로 불편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래서 반드시 열의를 없애야 했다. 그래야 융갑도 그리고 강철도 완전히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 사이 왕은 대비의 이상한 움직임을 감지했다. 그는 몰래 궁의 궁녀를 통해 풍산과 대비의 미래를 엿들었고 그들 사이에 무당 열이라는 이름이 오간 것을 확인했다. 그는 즉시 조용히 지시를 내렸다. 풍산과 그의 하인을 감시하라. 그리고 대비의 처소에는 매일 같은 시각 궁녀를 보내 동정을 살펴라. 왕은 외면상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내심은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원자의 병세가 심해지기 시작했고 대비는 계속해서 외부의 임무를 궁 안에 들이고 있었다. 무속을 배척했던 왕실의 원칙은 무너지고 있었고 그는 더 이상 눈을 감고 있을 수 없었다. 며칠 후 열이는 밤에 악몽을 꾸었다. 융갑이 피를 흘리며 팔척귀에게 끌려가는 꿈이었다. 꿈속에서 융갑은 열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지 못한 채 어둠에 삼켜졌다. 열이는 벌떡 일어나 숨을 몰아쉬었다. 강철은 그런 그녀를 안고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 그자는 반드시 구할 수 있어. 열이는 숨을 고르며 물었다. 그 사람의 혼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건 나 때문일까? 강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그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건 구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 열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럼 나는 끝까지 그를 기억할 거야. 잊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이 살아있었을 때 나를 어떻게 아껴주었는지 내가 얼마나 그를 의지했는지를. 강철은 그런 열이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 융갑이 있었고 그것을 그는 질투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했다. 융갑이 아니었다면 열이는 지금 여기에 없었을 테니까.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사찰 근처에 수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강철은 날카롭게 기운을 감지하고 열이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그놈이다. 팔척귀가 가까이 왔어. 밤 공기는 유독 싸늘했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사찰의 풍경이 윙윙 소리를 냈고 처마 밑에 등불은 꺼질 듯 흔들렸다. 강철은 눈을 감고 기운의 흐름을 읽었다. 그건 분명히 팔척귀였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낯선 그림자 하나. 숙이었다. 강철은 열이의 손을 단단히 잡고 말했다. 움직이지 마. 너만은 절대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열이는 부적을 쥔 손에 힘을 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싸워요. 나도 당신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수기는 질척거리는 소리를 내며 사찰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 형체는 이전보다 더 또렷했고 눈동자는 누군가의 얼굴을 그대로 복제한 것처럼 익숙했다. 열이는 눈을 크게 뜨며 중얼거렸다. 저건 나를 감시하던 궁녀? 수기는 열이의 기억 속에서 본 인물의 형상을 따라 변하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의 정신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려는 팔척귀의 술수였다. 강철은 그런 수기를 향해 손을 내뻗었다. 천년을 살아온 이무기의 기운이 그의 손끝에서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다. 수기는 강철의 기운에 밀려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팔척귀는 멀지 않은 곳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혼잣말을 뱉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하지만 곧 반드시 누군가는 죽어야 하지. 그 순간 수기는 팔척귀의 기운에 억눌려 인해 바닥에 쓰러졌다. 강철이 빠르게 움직여 수기의 심장 부근에 손을 얹자 빛의 기운이 퍼지며 수기의 형상이 산산이 부서졌다. 싸움은 끝난 듯 보였지만 강철은 어딘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열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강철에게 다가섰다. 우리는 그를 막을 수 있을까? 강철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팔척귀는 이제 단순한 귀신이 아니었다.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원혼들, 그 욕망은 너무나 거대했고 무엇보다도 그가 원하는 것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모든 기억의 소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 시각 궁에서는 풍산이 대비의 밀명을 받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비밀 통로를 통해 사찰로 향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아이가 열이 그렇다면 그날 우리 일을 방해하던 바로 그 여자였군. 풍사는 기억했다. 10년 전 자신이 버린 금단의 굿에서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끼어들며 제사를 망친 일이 있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무녀. 바로 열이었다. 그녀의 존재는 단순한 방해자가 아니었다. 풍산의 계획에 있어 반드시 제거해야 할 변수였다. 대비 또한 초조해지고 있었다. 원자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고 있었고 왕은 점점 자신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병조 판서를 불러 은밀히 지시했다. 이제는 열이뿐 아니라 강철이라는 사내도 처리해야 해. 둘 다 사라져야 해. 병조 판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팔척귀가 그들을 추적 중입니다. 곧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늦으면 안 돼. 대비는 손을 꽉 쥐며 말한다. 왕이 눈치를 채기 전에 끝내야 해. 반면 왕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원자의 상태를 숨길 수 없게 된 그는 대비가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는 내관을 불러 은밀히 명했다. 원자의 침소를 바꾸고 모든 궁녀를 교체하라. 그리고 대비의 처소를 밤마다 감시하라. 비밀리에. 왕은 그 누구보다 조용한 분노를 숨기고 있었고 그것이 더 무서웠다. 그는 이제 무속에 대해 입을 다물지 않을 생각이었다. 대비가 숨기고 있는 존재들, 그 중심에 열이가 있다는 것을 왕도 이제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새벽 열이와 강철은 사찰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열이는 말을 꺼냈다. 나는 도망만 치고 싶지 않아. 싸워야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윤갑을 구해야 해요. 강철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선택은 널 더 아프게 만들 수도 있어. 열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도 난 그럴 거예요.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건 그를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니까. 강철은 그런 열이를 보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다. 열이의 그 마음. 단순한 정의감도 아니었고 과거의 사랑만도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깊고 순수한 감정이었다. 그래 너라면 해낼 수도 있겠지. 강철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이무기로서의 감정이 아니라 그저 한 남자로서 그녀를 향한 진심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앞에 놓인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팔척귀는 이미 다음 희생양을 정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궁에서 열이를 몰래 돕고 있던 궁녀 소아였다. 그녀는 열이의 편지를 대신 전달해주던 인물로 아무도 모르게 강철과 열이의 위치를 궁으로 전달하고 있었던 존재였다. 팔척귀는 소아의 뒤를 밟으며 중얼거렸다. 네가 다음이다. 소아는 어릴 적부터 열이와 같은 산골 마을에서 자랐다. 나이는 조금 많았지만 열이가 궁에 들어왔을 때 낯선 궁궐 생활 속에서 그녀를 챙겨주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평소엔 말수도 적고 조심성이 많은 아이였지만 열이와 강철의 편지가 사찰로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소아의 조용한 용기 덕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팔척귀에게 따라붙은 채 깊은 숲속을 헤매고 있었다. 그녀는 뒤를 자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공허함이 그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갑자기 귀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너는 아무 죄도 없었지 하지만 네가 그 아이를 지켜준 죄는 무겁다. 소아는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차디찬 기운에 휩싸여 몸을 휘청거렸다. 발밑에서 안개가 피어오르고 누군가의 형상이 나타나 소아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다. 팔척귀였다. 그 순간 소아의 목에 걸린 작은 부적이 희미하게 빛났다. 열이가 준 것이었다. 팔척귀는 미간을 찌푸리며 잠시 물러섰다. 쓸데없이 애정 같은 걸 귀찮군.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한 번 정한 희생자는 반드시 데려가야 했기에 그는 소아의 기억을 읽어드리며 가장 무서웠던 순간 어린 시절 물에 빠져 숨을 쉴 수 없던 기억을 끄집어냈다. 소아는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그때 하늘에서 검은 기운을 가르며 강철이 나타났다. 열이와 함께였다. 그 아이는 내가 지켜. 강철의 눈동자에서 짙은 푸른빛이 번쩍이며 팔척귀를 향해 날아들었다. 열이는 부적을 펼쳐 팔척귀의 길을 끊는 동작을 이어갔다. 둘의 호흡은 더 이상 따로가 아니었다. 이젠 정말로 한 팀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팔척귀는 이무기의 기운과 무당의 연기를 동시에 상대해야 했다. 그는 기세 좋게 튕겨나가며 날